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부터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지대론이 됩니다. 지대론. 한 글자씩만 써볼게요. 한 글자씩만. 7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첫 번째 봤었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봤었던 것이 파레토, 그 다음 마샬,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알론소, 그 다음에 헤이그.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파레토, 마샬,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알론소, 헤이그입니다. 파레토는 경제지대, 마샬은 준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토지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윤이고요. 영구적이고 장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됩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 이외 인간이죠. 기계, 기구, 설비. 근데 이거는 초과 이윤이긴 한데 일시적, 단기적 초과 이윤입니다. 그러면 마샬이 준지대. 비옥도, 토지의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이 지대입니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만으로도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요. 가지 반대 지가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오르고 이제 가격이 나중에 가을에 수확철에 올라요. 결국 지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비용, 생산비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그 지대는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수송비까지 빼야 됩니다. 이때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반비례.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 집약적일수록 가파르고 조방적일수록 완만하다. 그러면 이거는 튀넨의 위치지대.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됩니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이고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 중심으로 가고 완만한 업종은 외곽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 주장했는데 누구는 누구와 누구의 합입니까? 그러면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입니다. 그래야지 지대와 교통비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때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한 분 더 있죠. 튀헤베해서 튀넨, 헤이그에다가 베버까지. 그래서 튀넨은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참 그리고 교재가 나왔죠.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재가 나왔고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진행하는 11, 1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4, 뭐 이런 식으로 총 3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이 교재를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최고점자가 92.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 보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재 3번 반복하시고 여러분들 정규 과정 열심히 밟아가신다면요, 부동산 학계로는 상당한 고득점도 예상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92.5점 이렇게 맞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75점, 70점 정도 맞으셔도 돼요. 그러면 민법 50점 나와도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70점, 75점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따로 열심히 공부 안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랑 접속만 해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접속만 해 계시면 되지 막 내 개론 공부 너무 열심히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하세요. 집에 가셔서는. 아시겠죠?
민법이나 공법 하세요. 개론 공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반복을 많이 해드려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점수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시공간 구조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건데 편하게 들으세요. 자, 도시공간 구조론은요. 일단 그 첫 번째 학자가 버제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버제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학자냐면요. 여기 튀네한테 영향을 받은 학자예요.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동심원 이론. 그리고 호이트가 선형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선형 이론. 마지막입니다. 두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리스 그리고 울만. 해리스 울만 요 두 분이 뭐를 주장하시는 분이냐면 그 다핵심 이론이라는 걸 주장하십니다. 다핵심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1925년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의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한계점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14년 뒤에 1939년에 호이트가 선형 이론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 이론의 한계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6년 뒤에 1945년에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이고 선형 이론이고 선형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다핵심 이론을 비판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 사실대로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출제위원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누가 먼저지? 누가 나중이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요. 그 뒤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 배우실 때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부담금 제도가 1990년에 나온 제도거든요. 이게 먼저야?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이 2006년도에 나온 제도거든요. 그게 먼저야? 이렇게 시간적 순서, 역사적 시간적 순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부동산학 개론 공부야? 역사 공부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입니다. 근데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재 91쪽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단핵 도시라는 것과 다핵 도시라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단핵. 핵이 몇 개? 한 개. 다핵. 핵이 몇 개? 여러 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핵이 하나인 도시를 단핵 도시라고 하고, 핵이 여러 개인 도시를 다핵 도시라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자, 우리가 배우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대표적인 무슨 도시 이론이냐면 단핵 도시 이론이에요. 근데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요 놈만, 이건 쉽지. 제목에 다핵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놈만 다핵 도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만 다핵 도시 이론인데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자, 일단 단핵의 핵의 이름이 뭐냐면 중심업무지구입니다. 중심업무지구. 두 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도심이라 그래요. 참고로 영어로는 뭐라 부르냐면 실제로 영어로도 씁니다. 중심을 센터라 그래요. 업무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지구를 디스트릭트라 그래요. 한 번 더. 중심을 센터럴, 업무는 비즈니스, 지구는 디스트릭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중심업무지구 이렇게 문제를 나오기도 하고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심. 그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로 CBD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다시 6글자로 뭐라고요? 중심업무지구. 좋아요. 두 글자로는 얘가 도심에 있거든요. 도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요? CB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업무지구는 도심이고 CBD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공부 잘 안 될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한 번씩, 에이씨, 이런 CBD, 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CBD 이렇게 찰지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욕 잘하면서 그래. 아무튼 못하는 척하고 이런 CB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CBD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런 CBD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CBD가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핵 도시에서는요, 이거 받고 방금 얘기했던 중심 업무지구 CBD 도심을 받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외부 업무지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업무지구. 그럼 얘는 어디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아니라 중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부도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단핵 도시와 다핵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 업무 지구 도심이에요, 도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심이 아니에요. 도심은요, 단핵 도시에도 있고 다핵 도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배우시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모두에 뭐는 있겠다. 중심 업무 지구, 영어로 CBD, 그 두 글자 도심을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냐면 외부 업무지구 부도심으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부도심이 없으면 무슨 도시? 단핵 도시. 부도심이 있으면 다핵 도시. 그러면 결국 자, 문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서는 부도심이란 말 자체가 처음부터 태초에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뜨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부도심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지 마요. 무조건 X. 선형 이론에 따르면 외부 업무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부도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X. 부도심이라는 표현은 only 어디에서만 뜰 수 있다? 다핵심 이론에서만 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부도심은 어디에서는 뜨는데? 다핵심 이론, 다핵 도시는 뜨는데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같은 단핵 도시는 뜰 수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잘 봐요. 자, 버제스라는 사람은 1925년에 동심원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1925년 동심원 이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튀넨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동심원의 시초는 누구냐면 튀넨이에요. 튀넨이 그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위치지대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때 동심원이 6개 동심원이었습니다. 근데 1925년에 버제스가 요걸 갖다가 5개 동심원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학 기론에 역사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그 튀넨이 버제스 이론을 응용했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거의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튀넨이 버제스 이론을 응용했나요? 아니면 버제스가 튀넨 이론을 응용했나요? 버제스가 튀넨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혹시 누가 누구 이론을 응용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러면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튀넨하고 버제스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세요? 튀넨은요. 뭐 쓸 필요는 없는데 튀넨은 86이야. 근데 버제스는요. 89야. 그 몇 살 차이 나요? 3살 차이 나잖아요. 누가 3살 많은 거예요? 튀넨. 근데 튀넨은요. 1786년생이에요. 버제스는 1889년생이고. 그러면 튀넨은요. 버제스보다 몇 살 더 많아요? 103살 더 많아요. 103살. 아시겠어요? 이 두 사람 나이 차이가요. 103살 차이 나요. 그러면 튀넨은 버제스 아빠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고요. 튀넨은 버제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잘 기억 못 하던데 그래도 뭐는 잘 기억하시냐면 나이는 민감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수험생 이렇게 1월달에 처음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학원마다 그런 분들이 서열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앉아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니라고 부르고 여기는 너보다 몇 살 어려 이렇게 해서 서열 정리를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나이 민감하더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튀넨이 나이가 많아, 버제스가 나이가 많아. 튀넨 나이 많다는 거 아셔도 돼요. 아시겠죠? 몇 살? 103살 안 해도 되는 건데 외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튀넨은 버제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튀넨이
버제스한테 영향을 미친 거고, 버제스는 튜넨의 이론을 응용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버제스란 분이요,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버제스가, 그래서 버제스를 시카고 학파라 그래요.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시카고 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제스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연구했냐면 시카고라는 도시를 연구했겠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도시를 연구하면서 어디 도쿄나 베이징을 연구하지는 않을 거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아마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를 연구했을 거고,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은 시카고라는 도시를 연구해 봤습니다. 1925년 시카고는 이랬답니다. 1925년 시카고가 궁금하신 분들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중심 업무 지구가 있었대요. 중심 업무 지구. 영어로는 뭐예요? 이런 CBD,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도심이라고 하죠. 그 옆에 전이지역 그러기도 하고, 이걸 점이지대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천이지대 그러기도 합니다. 천이. 다 같은 말인데 잘 들으세요. 점이지역, 천이지역, 전이지역은요, 주택, 상가, 공장이 혼재돼 있어요. 주택, 상가, 공장이 혼재돼 있으면 주택이라고 하기도, 상가 지역이라고 하기도, 뭐 그다음에 공업 지역이라고 하기도 조금 모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역을 그냥 점이지역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주거지역 그러기도 합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5개로 얘기하지 않고 3개 지역으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3개 지역으로, 가장 가운데 뭐야? 중심 업무지역, 그 다음에 전이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이렇게 하는 거고, 주거지역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거지역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주거지? 저소득 주거지. 이거 중요합니다. 저소득 주거지. 그 다음 고소득 주거지, 그 다음 통근자 주거지. 그렇습니다. 1925년 시카고는 이랬답니다. 1925년 시카고는 가장 가운데 중심 업무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전미지대가 있고, 전이지대, 그 옆에 저소득지대가 먼저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 저소득지대 사람들이 그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도심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고소득 주거지역 사람들은요, 쾌적성을 좀 많이 따졌대요. 1925년 당시에는요.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가고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 통근자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요 5개 순서만 기억하셔도 문제풀이가 80%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동심원 이론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디야? 그랬었어요. 답은 뭐였겠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5개 지구만 순서대로 기억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 한번 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 업무 지역, 전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중전, 저고통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중전, 저고통. 근데 중전, 저고통 그러면 암기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마치 저랑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중전이에요. 주상전화의 와이프가 뭐죠? 중전이죠. 저랑 불러보는 거예요. 중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불러봐요. 그럼 내가 매야 하고 쳐다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싫어요? 싫으면 마요. 싫으면 다른 학원 가서 다 할게. 나 뭐 여러분들 내 질척거릴 생각 없어요. 부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싫으면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잖아 이런 거. 자, 한번 불러봐. 자, 뭐라고 부르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중전이라고 부르시면 내가 중전이고 쳐다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상당히 연기가 들어가야 돼요. 저 고통스러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메이야? 잘하시네. 이분 잘하시네. 합격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전 저고통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사실은 요것만 기억하셔도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잠깐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지난 수업에서 어떤 거 배우셨냐면, 이렇게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4글자로? 하향여가. 안 어려워야 되는데. 예. 이걸 하향여가라 그랬었죠?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고소득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저의 사용으로 바뀌면 하향여가고, 저가 쓰던 게 고 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상향여가라 그래요. 근데 여가 현상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고가 썼었는데
고가 들어오는 것은 여과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가 썼었는데 또 저 사용으로 바뀌는 것은 여과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과현상은 소득계층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가 썼는데 저로 바뀌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저가 썼었는데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 근데 이런 현상을 또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인베이전이라 그래요. 영어로 인베이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침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침입. 침입은요. 동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침입이라 그래요. 오케이? 침입. 그 결과 이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지역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란 표현은 우리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요거는 계승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 결국 이게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결과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침입의 결과 새로운 것이 종래 것을 교체해버리는 현상을 계승 또는 이것을 부동산 용어로 천이. 이렇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을 한데 붙여놓으면요. 항상 침입, 경쟁, 천이 현상이 발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까 중전 뭐라 그랬지? 저고통. 저 옆에 누구 있고? 고 있고. 고 옆에 저 붙여놓으면 무슨 현상 발생한다고요? 침입, 경쟁, 천이 이렇게 발생한다고요. 고가 쓰던 게 저가 사용으로 바뀌어버리고 저 쓰던 게 고 사용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침입, 경쟁, 천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5시 되면 KBS 1TV에 뭘 하냐면 5시 10분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 동물의 왕국이란 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옛날에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요즘에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끊을 수가 없어요. 사자 나오면 환장합니다. 사자 막 나오고 사자 나와서 막 이렇게 얼룩말 잡아먹고 그러면 와, 그 환장합니다. 그 주로 어디냐면 거기가 그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알고 계시죠, 그죠? 세렝게티 아닙니까? 세렝게티에 가면 이렇게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고 이렇게 눕대를 잡아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곳을 우리는 자연 생태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생태. 근데 도시에서도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택 잡아먹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택 잡아먹고 이런 침입 경쟁 천위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것을 우리는 도시 생태라고 불러요. 무슨 생태요? 도시 생태요. 이게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침입, 경쟁, 천위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요. 문제 풀다가 도시 내부 구조를 실증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얘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의 시초예요. 그리고 침입, 경쟁, 천위가 뜨면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 떠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중심 업무 지구를 영어로는 CBD라고 했고 두 글자로는 도심이라 그랬잖아요. 도심에 가까운 것은 누가 산다고 나올 거냐면 저소득층 주거지가 가깝게. 주거지 중에서는 적급 주택지가 여러분들 중전 저고통이 맞아요? 중전 고저통이 맞아요? 응? 저고통이 맞잖아. 저소득층이 먼저 입지한다. 이렇게 뜨면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이 됩니다. 아시겠죠? 총정리합니다.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은 5개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튀넨 이론을 응용하신 분이고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즉 어디랑 도심이랑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누가 살더라? 저소득.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저소득층이 입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2개가 틀리게 나오면 안 돼요. 첫 번째는요. 부도심이 뜨면 안 돼. 뭐가 뜨면 안 된다고? 부도심은 어디나 줘버려. 다핵심의 이론에나 줘버려.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은 대표적인 단핵도시 이론이기 때문에 부도심이 뜨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겠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그럼 또 안 되지. 왜냐면 중전 저고통이에요. 중전 고저통이에요. 중전 저고통. 근데 고소득층 바로 옆에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있고 저소득층 바로 옆에 고소득층 있잖아요.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무슨 현상 발생한다고요? 침입, 경쟁, 천이 발생한다고요. 맞아요? 이런 관점을 이게 어디에서 생기는 바람에 도시에서 생기는 바람에 무슨 관점이라고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의 주요 논점이 됩니다.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은 이거 말고 시면 안 나옵니다. 이것만 시면 나옵니다. 이것만. 그럼 일단 저 좀 보셔야 되겠다.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이 1925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동심원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3개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연구했다고요?
시카고. 좋아요. 시카고. 시카고 하나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에 적용하기에는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일반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동쪽은 교통이 발달했대요. 그럼 동쪽은 더 많이 뻗어나갈 수가 있겠고 서쪽은 많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대요. 많이 못 뻗어나갈 수도 있겠는데 동심원 이론은 동, 서, 남, 북으로 똑같은 크기로 커져나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즉 뭐를 고려하지 못했냐면 교통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통의 발달. 세 번째 문제점은요. 주거분리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자, 원래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서로 뭐 됐었는데 분리됐었는데 얘는 보니까 저 옆에 누가 있고 고 옆에 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은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로부터 14년 뒤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는 14년 뒤, 아까 1925년이라 그랬으니까 1900 몇 년에? 그러니까 14년 뒤면 언제라고요? 39년에. 많이 어려워요? 25년에서 14년이 지났다고요. 14년이 지나면 1900 몇 년에? 39년에 호이트가 선형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선형이론에서 잘 들어요. 호이트는요.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142개 도시. 아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데? 시카고라는 한 개 도시만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으니까 상당히 일반성이 확보되었다. 좋아요? 이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축 보이십니까? 요 축 보이세요? 요 축이요. 교통축이에요. 무슨 축이라고? 교통축 하셔도 되고요. 교통망 하셔도 되고요. 교통노선 하셔도 돼요. 교통노선.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처음으로 고려하신 분이 호이트예요. 호이트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다. 그럼 교통이 발달한 곳은 외곽으로 멀리 뻗어나가고 못 뻗어나가고 발달하지 못한 곳은 많이 뻗어나가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축을 고려합니다. 자, 근데 호이트 이론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자, 잘 보세요. 교통축에 가깝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학군이 좋아요. 쾌적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느낌에 저소득층이 살 것 같아요? 고소득층이 살 것 같아요? 고소득층이 먼저 차지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안 좋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쾌적성이 떨어지는 곳에 누가 살 거고? 저소득층이 살 거고. 실제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인터체인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인터체인지 그 주변이 어디죠? 판교 분당이죠. 맞아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울인터체인지 옆에가 어디냐고. 판교 분당이잖아. 판교 분당. 그 네이버 본사 있고 그러잖아. 거기. 맞아요? 거기가 서울인터체인지잖아.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과천? 조금 더 가면 서초양재? 조금 더 가면 한남. 한남 끝이지. 경부고속도로 끝이 한남대교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네.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울인터체인지에서 출발해서 교통축에서 이렇게 IC 내리는 데 보니까요. 보세요. 판교 분당, 과천, 뭐 서초양재, 한남은 여러분들 느낌에 저급주택지예요, 고급주택지예요. 대표적인 고급주택지잖아요. 그러니까 버젯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축인데? 교통축인데 교통축에 가장 가깝게 있지 않은 사람들이 5번 사람들이래요. 5번이 누구죠? 고급입니다. 오케이? 5번이 고급이에요. 5번이 누굴 정말 싫어하는지 아세요, 혹시? 5번은요. 저급을 정말 싫어해요.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은요. 저급 주거지구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반대편에 저급이 있대요. 반대편에 뭐가 있다? 저급이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분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났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가 되었고 교통축도 발달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142개 도시나 연구했으니까 뭐가? 일반성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매 및 경공업지구 시작. 자, 도매 및 경공업지구 할 때 도매가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경공업은 공장이고. 그럼 여러분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시장이나 공장은 저급 근처에 고급 근처에 저급 근처에. 이게 이제 도매 및 경공업 지구예요. 뭐라고요? 도매 경공업. 여기 도매 및 경공업 지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급이 있잖아요, 그죠? 고급이 누구를 정말 싫어하냐면 3번에 있는 저급을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급을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인데 이 중급 주거지구라는 곳을 사이에다 두고 만나요. 고급이 누구를 정말 싫어하냐면 저급을 정말 싫어하니까 중급 주거지구를 사이에다 두고 만납니다. 요 축들이 전부 다 교통축이고 요 모양, 여러분 요 모양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 모양? 요 모양을 갖다 우리는 부채꼴 모양이라 그래요. 무슨 모양? 부채꼴. 부채꼴을 한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부채꼴 선자를 써요. 선. 부채꼴 선.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학창 시절에 지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구에 요렇게 토지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요. 요렇게 퇴적되어 있고 요런 모양의 땅을 부르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땅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상지라 그래요. 삼각지?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노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걸 괜찮아요 여러분들. 선상지라고 이제 지형을 이런 지형을 선상지라고 하거든요. 이때 선자가 부채꼴 선자를 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모양을 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쐐기. 쐐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 받칠 때 쓰는 이런 도구, 이렇게 고인목 같은 도구를 갖다가 우리는 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 이걸 영어로는 웨지라고 합니다. 웨지. 감자 이름에도 웨지 감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고인목 같이 이렇게 받친 형태를 쐐기, 부채꼴, 선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 풀다가 이런 표현이 뜨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교통망, 교통축,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죠. 또 잘 들어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단핵 도시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6글자. 중심 업무지구. 영어로 이런 CBD. 2글자로 도심. 자, 그럼 잘 들어봅니다. 아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살았었어요? 저소득층이 살았잖아요. 왜요? 중전 저고통이었으니까. 맞지?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이라 그랬잖아. 그지?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살죠? 고가 살아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았었는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축에 가깝게 고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은 맨날 바꿔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동심원 이론에는 있었는데 선형 이론에는 없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저한테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학개론의 고득점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합격점수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보지 말 대신에 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건 어디에는 있었고 어디에는 없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있었으면 둘 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심 업무지구 CBD 도심은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소득 주택지구 둘 다 있었어요. 고소득 주택지구 둘 다 있었습니다. 점이지대 아닙니다. 점이지대는요 동심원 이론에만 있었습니다. 선형 이론에는 점이지대가 없었어요. 오케이? 통근자지대 동심원 이론에만 있었습니다. 선형 이론에는 없었어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도매 및 경공업 지구와 중급 주택지대. 요거는 어디? 그렇지. 동심원 이론에는 없고 선형 이론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건 무슨 이론이야? 동심원 이론. 요래 이렇게 했습니다. 요걸 빈칸을 주관식으로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틀리는 경우의 수는 없겠지. 주관식으로 문제를 푼 사람이 객관식 문제를 틀리는 경우 없겠지. 예. 동심원 이론 5개 시작. 중저 매야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뭐야? 중심 업무지구.
이게 교통축이잖아. 여기 누가 살아? 고. 반대편에 저 인근에 도매 경공어. 다시 저 인근에 도매 경공어. 도매 경공어면 저 인근에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고는 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사이에다 두고 만난다? 중급.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중급 주거 지구 보이세요? 도매 및 경공업 지구 보이세요? 요거는 좀 이따 배우시는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한을 좀 시켜서 봅시다. 다른 데는 없는데 버젯의 동심원 이론의 트레이드 마크가 딱 두 개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야 돼. 여기만 있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점이지대입니다. 무슨 지대? 점이지대. 점이지대는요, 다른 데는 없어요. 동심원 이론에만 있어요. 그리고 어디요? 통근자지대. 통근자지대도 다른 데는 없어요. 어디만? 동심원 이론에만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 기출문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나한테 배운 사람 말고는 다 틀렸다니까. 진짜 자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상기를 시켜줘야지 맞추더라고. 내가 보니까 꼭 찍어서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추더라고. 자, 잘 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는 있는데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없는 것은 중심 업무 지구와 점이지대다. OX. X입니다. X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는 셋 다 있어요. 셋 다 있고 무슨 지대? 점이지대. 하나 더? 통근자지대입니다. 점이지대하고 통근자지대는 어디에만 있고? 동심원 이론에만 있고 선형 이론이나 다핵심 이론에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내시면요. 시험장에 가셔서 고득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개론 고득점 축하드려요. 아이, 감사하긴요. 뭐. You're welcome. 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여기 형광펜 처리 좀 합시다. 아까 동심원 이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동심원 이론에 다시 가서 여러분 여기 형광펜 처리를 좀 하면요. 무슨 지대하고요? 점이 지대하고요. 마지막에 뭐요? 통근자. 요 두 개는요. 고유라고 하나 써놔보시기 바랍니다. 고유. 고유. 어디 고유? 동심원 이론 고유. 선형 이론이나 다핵심 이론은 없습니다. 동심원 이론에만 있는 두 가지. 그러면 점이지대, 전이지대하고 통근자 지역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 해도 되고요. 교통축 해도 되고요. 뭐요? 교통망 해도 되고요. 교통노선 해도 됩니다. 좋아요? 모양 무슨 모양이요? 부채꼴 쐐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택지불 능력이 많은 사람, 높은 고소득층 입지합니다. 한 번 더.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입지한다고요? 고급주택에 입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고소득층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버젯의 동심원론의 문제점 세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렸네요. 먼저 첫 번째, 미국의 142개 도시나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성 결여를 해결했고,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개선해서 적용하겠으니까 교통의 발달 고려했고 주거분리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45년에 해리스와 울만이 다핵심 이론을 발표합니다. 해리스 울만이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 참고로 194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연도가 몇 개 있거든요. 까먹으면 안 되는 연도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몇 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 근대에 넘어서는 이제 1910년에 1905년부터 갈까요? 1905년이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있었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어요. 1945년에 광복이 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그래도 나름 현대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945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광복. 몇 월 며칠? 8월 15일. 모릅니까?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광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광복이 됐겠지만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핵폭탄. 이름은 리틀보이.
투하가 됩니다. 그로부터 3일 뒤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 Do you know 나가사키? 그 짬뽕 알죠? 예. 그 나가사키예요. 예. 그 나가사키 8월 9일 날 펜맨 또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요게 연도가 좀 재밌는 게 그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마친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히 일치를 해요. 정확히. 39년이 호이트가 선형 이론을 발표하던 시기고 세계대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세계 2차 대전 아닙니까? 그죠? 선형 이론 발표되고 45년에 다핵심 이론이 발표가 되고 1925년에 동심원 이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 그러면 동심원 이론이고요. 그 다음이 선형 이론이고요.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개론생이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싶겠지만요. 나중에는요. 순서까지도 암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에 스며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튀넨하고 버제스 나이 차이가 몇 살 난다고요? 대단합니다. 저기 부동산 학교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버제스하고 튀넨 103살 차이 난다는 거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 몇 년도에 발표가 됐다고요? 1945년 제일 마지막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1945년에 발표된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잠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시죠. 제가 1번을 형광펜 칠 테니까 여러분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요. 1번이 뭐죠? 중심 업무 지구. 두 글자로? 도심. 영어로? 이런 CBD. 자, 그럼 1번이 중심 업무지구였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제가 여섯 글자로 표현하면 이게 중심 업무지구 맞아요? 맞냐고? 두 글자로는 도심 맞아요? 도심 근처에 제가 2번을 위치시킬 건데요. 2번이 도매 및 경공업이라고 제가 위치를 시킬게요. 도매 경공업이 뭐죠? 시장하고 공장. 그러면 이 옆에 누가 사는지 알잖아, 우리. 누가 살아요? 저가 살지. 맞아요? 그리고 4번을 한 칸 띄우고 5번을 위치시킬게요. 5번이 누구예요? 고급이에요. 오케이? 근데 고급이 누굴 싫어해요? 저급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누굴 사이다 두고 만난다 그랬어요? 중급을 사이다 두고 만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 빈칸을 갖다가 주관식으로 메울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 절대로 안 틀린다니까.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이 6글자로 중심 업무지구. 2글자로 도심. 영어로 이런 CBD. 옆에 도매 및 경공업지구를 위치시킬 거야. 그럼 그 옆에 있는 3번이 누구야? 저급. 조금 떨어져서 누구? 고급. 사이에 중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기 누구 사람들인데?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인데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돼요. 물건 샀어요.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 영화관에 영화 한 프로 보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됩니다. 응?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 이 노래 모르죠? 이 노래도 안 해. 이분이 처음에 예능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하신 분이네요. 못다포트 갈아타는데. 아무튼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를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다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7번입니다. 몇 번이요? 7번. 그럼 7번은 무슨 업무지구? 외부 업무지구. 근데 그럼 외부 업무지구는 위치가 도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도심. 이게 핵심이에요. 7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도 무슨 지구는 맞는데 업무지구는 맞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서? 외부에 있어서 이걸 외부 업무지구라 그래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도심. 부도심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이제 1945년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 있는 대도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 있는 대도시들은
한번 현대에 있는 대도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나 저기 안양에 사는 사람이 그 영화 보러 그 저기 피카데리 가요, 피카데리? 대한극장 갑니까? 안 가지. 거기도 곡장이 있겠지. 그렇죠? 그 저기 쇼핑하러 갈 때 명동 롯데, 명동 신세계 갑니까? 아니죠. 거기도 쇼핑센터로 백화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에도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에 있는 대도시들은요, 중심에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구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부도심이란 말, 외부 업무 지구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이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요 표현, 이게 도심은 있습니다. 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등장한다? 부도심. 요거 부도심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 됩니다. 부도심이란 말은 어디서는 뜰 수 없다. 앞에 있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서는 뜰 수가 없고 다핵심 이론에서만 뜰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점이지대 배웠어요? 통근자지대 배웠어요? 걔는 어디에 무슨 이론에서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뭐 교통축 뭐 이런 말 나와요.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이런 말 나옵니다.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주택 지구 입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반드시 부도심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부도심이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에서 뜨면 X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핵이 성립하는 원인 네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로 한번 놔보세요. 뭐가 성립하는 원인? 핵이 성립하는 원인. 자, 동종 업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사 업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를 해요. 모인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집적, 양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 상가에 그 소매업들이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한데 단지 상가에 모여 있잖아요. 대표적인 소매업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단지 상가에 마트 같은 거 있어, 없어? 있겠지. 편의점이라도 있겠지. 오케이? 거기 미용실 있어, 없어? 있을 텐데. 세탁소 있어요? 부동산. 이런 거 한데 모여서 입주합니다, 여러분들. 소매업지고 아파트 단지 상가에 소복하게 모여서요. 오케이? 저 여의도 가면 그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같은 게 한데 모여 있습니까? 금융지구.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각종 도매업 지구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소매업 지구나 아니면 도매업 지구나 아니면 금융지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동종이 모여 있어 핵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뭐끼리? 동종끼리 모여서. 오케이? 근데 이해가 상반되는 업종을 이종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분산하고 비양립한다 그래요. 만다? 분산, 비양립.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소득층 주택지구를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요, 공업지구를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전용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 못 들어간다 그런 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고급 주거지구 사람들은요, 뭐를 싫어하니까? 공장 싫어하니까 두 개는 분리되어서 분산합니다. 분산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비양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세 번째는요, 공업지구. 공업지구는요, 딱 두 개가 필요로 합니다. 얘들 교통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편리한 교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공장에서는 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또 하나의 핵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창고업 같은 애들이요, 도심에 있으면 참 좋아요. 도심에 있으면 참 좋은데 도심은 지대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얘들은 창고업들은요, 도심 한복판으로 못 들어와요. 오케이?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도심에 들어오기에는 뭐가 떨어지니까?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창고업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요, 고속도로 이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좌우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서울 자치구축의 도시들이 어떤 도시죠? 강주, 하남 이런 데잖아요. 우리 부동산 하실 분들이 위치가 너무 약한데 지금 보니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어디 있죠?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죠. 서울 방화동에 있습니다. 몰라요? 서울공항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공항은?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습니다. 큰일 나실 분들이네 지금. 서울공항은
서울에 없습니다.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고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서울인터체인지는 판교 분당이고 동서울 인터체인지는 하남 광주 이쪽입니다. 오케이? 곤지암 이쪽. 그쪽 좌측 우측에 보면요. 물류센터 또 다 있습니다. 여기 뭐 GS 물류, 쿠팡 물류 다 있습니다. 얘들은 도심으로 들어오기는 지불 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 창고업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연 집적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핵이 성립하는 원인에서 기흥리는 진짜 많이 바꿔서 나오거든요. 동종끼리는 비양립합니다. OX. X. 걔네들은 양립해요. 모여요. 모인다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적한다 그래요. 여러분 집적은 받침이 좀 중요합니다. 받침이 비읍기역이에요. 비읍기역. 집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분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한 명 딱 걸렸어. 자, 집적의 반대말이 깝깝하네. 자, 집적의 반대말은 분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적은 만다는 뜻이고, 모은다는 뜻이고, 반대말은 분산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분은 뭐냐면, 이거. 직접. 이거 반대말은 간접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딱 걸려서 하면, 여러분들, 모인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집적. 비읍기역입니다. 집적. 발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좀 찝적대지마 할 때 된소리 발음을,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집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별걸 다 알려주는 착한 개론 선생이에요. 아시겠죠? 모인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적. 흩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주요 논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좀 여러분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1925년에 발표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아니 아직 얘기하지 마요. 다 듣고 대답해요. 저는 103년 전에 취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응용한 이론이에요. 저는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급, 고급, 통근자지대 5개로 얘기하셔도 되고 중심업무지구,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주거지역 안에 저고통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급 주택지대가 입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일반성이 결여되었고요. 저는 교통의 발달도 고려하지 못했고요. 저는 주거분리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지구가 2개나 있습니다. 점이지대와 통근자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럼 얘는 누구의 무슨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또 갑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1939년에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해서 적용한 이론입니다. 물론 중심업무지구, CBD 도심은 있고요. 여기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을 처음으로 고려합니다.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입지합니다. 반대편에 저급 입지합니다. 인근에 도매 및 경공업지구가 입지하고요. 가운데 중급 주거지구가 입지합니다. 도시 모양은 마치 부채꼴, 쐐기 형태이고요.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주거지구가 입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구의 무슨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핵심이다. 즉 도심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부도심이 등장합니다. 이때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 4가지쯤 되는데 동종끼리는 집적하고요. 이종끼리는 분산, 비양립하고요.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업종들 핵을 하나 만들어버리고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또 하나의 핵이 성립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와 누구의?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표는 뭐냐면 요거 제 단어 듣고 누구의 무슨 이론입니다 할 때까지가 제 목표예요. 요거 못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 못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 하더라고.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미션 같은 게 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출제 가능성은 100%입니다. 100%. 작년은 정말 쉽게 나왔고, 그러니까 올해 35회 시험은 정말 쉽게 나온 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크리스탈러가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고 문제가 나오고 크리스탈러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서비스 문제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여러분들 혹시 저기 가봤어요? 저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봤어요? 가봤다 그래요 그냥. 안 가봤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와서. 자, 혹시 여러분들 다시 질문. 혹시 저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거기 가면 저기 물티슈나 각티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게?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양문형 냉장고, 벤츠 이런 거 아니라고. 추첨을 해서 몇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그 선물을 못 받아 드시면요,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자,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신 분은 크리스탈러다, 버제스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학자 이름만 알고 이론 이름만 매칭할 수 있어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다. 경제지대? 파레토. 깝깝하다. 깝깝해. 예. 준지대? 마샬. 차익지대? 리카도. 절대지대? 마르크스. 위치지대? 튀넨. 입찰지대? 알론소. 마찰비용 이론? 헤이그. 해리스. 헤이그. 마찰비용? 헤이그. 동심원 이론? 버제스. 선형 이론? 호이트.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공간 구조론이었습니다. 좀 쉬었